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남들의 저희 분석을 좀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이윤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둘째치고 뭐 여기에 붙었다. 아니, 뭐 유럽과 싸움도 했다. 뭐 캐나다 싸움도 했다. 캐나다하고 미국이 싸움 벌이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하고 다름없죠. 하여튼 그래도 관세를 제일 많이 높은 게 여전히 중국을 대상으로 제일 많이 높여놨는데 시끄러운 거는 이제 유럽하고도 시끄럽고 캐나다하고도 시끄럽고 지금 그런 거죠. 네, 전통적인 우방,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 나라들과 1월 25일 날 지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각서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된 미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은 그야말로 파급과 또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일단 1차적으로 왜 지금 뭐 메모랜덤 나온 거는 아메리칸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통상 정책인데 미국은 통상 정책인데 거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관세를 갖고 왜 관세? 하필은 왜 관세부터 시작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우리 양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럼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나요? 그랬기 때문에 또 하는 건가? 아니면 그때 했는데 좀 미진했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건가?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도대체 그때 그 1기 트럼프 정부 때 추진했던 그 관세 정책 그때 기억에도 뭐 철강에도 매기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중국하고도 싸움 되게 네. 심하게 했었고 했는데 그 결과가 미국 경제에 어쨌든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하는 건가요? 방향은 맞았다? 그 1기 트럼프 때 실제 관세 정책은 언제부터 됐었냐면요. 예. 2018년 7월부터 중국하고 이제 그 관세 전쟁이 예. 그러니까 서로 미국이 올리면 중국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2020년에 이제 협의를 이루었어요. 예. 뭐 페이즈 1 뭐 협정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관세가 똑같은 그걸로 유지가 됐는데요. 예. 그때 이제 결국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건 뭐냐면 관세를 높여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예. 그리고 해외에 있는 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산업을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예. 그 고용을 늘리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과연 무역 수지가 그 줄었냐? 줄었냐? 예. 이게 이제 우리 화면 보시면요 예. 무역 수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은 늘었냐? 예. 보시면은 조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아주 줄었어요. 네, 예. 14만 명 정도 줄었다고 네, 나와요. 예. 그러면 완전히 빵점인데 그러면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와서 또 하느냐? 네. 여기에 이제 그 구실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20년이 코로나였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못했고, 근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은 게 아까 우리 이상훈 부사님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소위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목표가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간 제조업 다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 요새 AI 뭐 이런 건 있듯이 이제 첨단 산업, 혁신 역량을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뭐 하여튼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런 걸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큰 걱정거리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무역 적자고 하나가 재정 적자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쨌든 관세를 많이 받아서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해요? 이제 트럼프가 대선 때도 그랬고 예. 지금도 하는 얘기 중에 그게 뭐냐면은
소득세를 줄이겠다 그러잖아요. 예, 자꾸 소득세 얘기해요. 예, 소득세, 기업 소득세하고 뭐 개인 소득세를 줄이고 예. 대신 관세를 높여서 이거를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우리 차트 보시면은 소득세 비중이 관세 비중이 작을 텐데. 관세 저 밑에 아주 작게 있습니다. 그걸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아니 없어요. 그걸로 소득세 부분을 다 커버링하는 관세를 얼마나 매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한 200% 매기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네. 200%라는 게 기존 관세의 2배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이게 어려운 일이다. 200% 포인트. 네. 야, 일기 때 실패한 그 트럼프의 어떤 통상 정책, 뭐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랑 달라진 거 말씀하셨듯이 대상 국가가 중국의 주 타겟이었다면 전 세계적 전방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명분을 삼고 있는 자국 산업의 부활과 재건이라는 것이 주로 제조업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 IT 산업 내지는 뭐 첨단 산업 뭐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순수하게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 재건에만 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또 본인의 4년대 재선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차후 짚어보기로 하고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역사적인 맥락부터 한번 양 기자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차트가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보여준 겁니다. 예. 저 맨 앞에가 19세기 초반부터 쭉 해서요. 중간에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는 것이 대공황시기고요. 예. 그 다음에 대공황이 지나고 2차 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2차 대전의 반성의 결과, 이 2차 대전과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 하고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예. 모여서 만든 게 그때 WTO, 가트, 뭐 IMF, 뭐 월드뱅크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TO나 가트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결국에 모든 전쟁의 원인이라는 게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서로 경쟁적으로 관세 올리고 자국 통화 절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서로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온 거다. 예. 그런 반성하에서 1944년 이후에 전 세계의 관세율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맨 끝에 보시면은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율입니다. 13.8%. 네, 지금은 이제 이게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또 8.3%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예, 이게 이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네, 수입하는 모든 물건을 평균했을 때 평균했을 때 그 금액 가중 평균해서 했을 때 8.3%고 요거는 2차 대전 직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트가 이제 막 완성돼서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때 수준이고요. 굉장히 좀 암울하죠.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제가 이제 놀란 게 오늘 자료에 보니까 트럼프의 롤 모델이 그 관세를 50%까지 올렸던 대통령이 19세기 말에 계셨다며. 네. 거기가 롤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대공황 시기 즈음 해가지고 무슨 법 하나 가지고 관세를 한 50% 가까이 올린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성이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차 대전 전체가 일어났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나 이게 그 뭐 경제민족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그 반성으로 이제 가트 체제도 출범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사실 지향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이 트럼프 저는 아니 도대체 그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주도해왔던 뭐 7, 80년간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무역 정책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하여튼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 사회에서 저는 제일 많이 기초통합국으로서 제일 많이 자기들이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뭐지 그 하워드 러트너 상무장 같은 경우는 얘기를 거꾸로 하더라고. 미국이 이 소위 전후 복구 사업 하면서 내지는 동맹국들 내지는 개발도상국들 지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손해봤다 지금까지 감내해왔다. 이 동맹국들조차도 이런 미국의 이런 배려나 이런 일들을 악용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뭐 적반하장이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나토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킨 건데 마치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해왔다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뭐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은 트럼프의 말이 사실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제외하면 뭐 경제적으로야 미국이 뭐 당연히 그 군인들을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우려했던 게 아까 우리 가트 체제 처음 출범했을 때 그 반성이잖아요. 관세 전쟁 하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같이. 그 반성으로 사실은 가트 체제가 출범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나오자마자 소위 주요 해외 언론들이 다 미국 언론도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다 부정적이었어요. 뭐 경제 성장 못할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성장 둔화 얘기도 나오고 세계 무역 질서가 결국 또 붕괴될 거라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많았는데 야,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다른 뭐 예를 들어 재정 적자를 줄인다거나 예. 이런 큰 목표를 위한 일종의 뭐 하나의 이 뭐 레버리지 활용이냐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예. 예를 들어 카나다를 뭐 51번째 주로 합병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그냥 공개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하죠. 네, 그다음에 그 백악관 대변인도 그거를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뭐 그린란드를 우리가 뭐 갖고 오겠다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 관세라는 게 정말 이렇게 어떤 수단을 넘어서서 예. 이제 목표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뭐가 예를 들어 이제 유럽에서 뭐 미국산 포도주인가요? 위스키 예. 50%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유럽산 200%? 200%. 아, 대단하더라고. 200%. 그래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큰 뭔가 나중에 이 큰 그림을 위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인 건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적자 줄이지도 못했고 일자리 늘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좀 줄었고 뭐 등등 사실은 트럼프 일기 반성을 하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또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제 감세도 하거든요. 이게 보면 관세와 감세를 같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감세 효과는 있었다고 주장들을 하더라고. 보니까 법인세 감세를 해가지고 어쨌든 현금이 좀 여유가 생기자 기업들이 R&D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혁신 역량도 좀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하고 해가지고 주주들 이익도 좀 보호하고 이러다니까 이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가 되고 뭐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감세 내지는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좀 어쨌든 좀 줄이고 해가지고 감세 여력을 좀 늘린다든지 목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죠. 일단 그림은 뭐 작은 그림은 그것부터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관세로 관세 예. 세수가 생기니까 그걸로 민간 부문의 이 소득세를 줄이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 선순환이 되게 하자 그랬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요. 예. 일단 관세 수입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기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는데 예. 그 는 관세 수입을 갖고 어디에 썼느냐? 이게 이제 재밌어지거든요. 예. 그 어디에 썼냐면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쓴 게 아니라 무역 전쟁 하느라고 피해 본 그룹들 있죠. 예. 예를 들어 농민들. 보조금으로 다 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도 줄까?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 아니 중국에서 요번에 보복관세 하면서 미국 그 네. 농민들 네, 농산물 딱 네. 찍어가지고 네, 네. 15%인가 10%에서 15% 그렇죠. 하겠다고 딱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제학의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000명이 예. 10,000원씩 손해를 보면 1억 원이잖아요. 예. 그거보다 10명이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면은 누가 정책에 더 영향을 미치냐. 예. 당연하죠. 이 10명 10명이 훨씬 영향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데 네. 10,000명이 10,000원씩 손해 보면은 에이 뭐 그거 있으나 마나 이렇게 이제 이 결집력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도 일기 때도 똑같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거의 한 95% 이상을 그 뭐 농업 부분 이런데 그리고 로비 단체 예. 로비 많이 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다시 돌려줬습니다. 참.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감세, 뭐, 그, 뭐죠? 일론 머스크가 그, 뭐, 효율부? 효율부. 도지. 예. 효율부 한다면서 2조 줄이겠다고 했는데, 2조 달러, 연간 네, 2조 네, 달러. 네. 못 줄일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정도 감세하려고. 그렇죠. 어. 예, 예, 예. 야, 목표가 그러면은 관세를 도대체 얼마나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효율부 2조 달러 줄여보겠다 하는 거 보면서 그럼 연간 2조 달러를 관세로 벌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아니 물론 나중에 이제 1조 말씀하신 200% 네, 네. 아니 그래서 나중에는 1조 달러로 줄였어요. 연간 1조 달러 좀 줄여보겠다는데 좀 목표치가 좀 더 하향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보면서 그러면 저거를 어디선가 이 카바리를 이제 소위 벌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효율화시켜서 줄이는 건 줄인다 치더라도 도대체 관세에서 얼마를 벌겠다 할까 사실은 끔찍하더라고요. 연간 1조 달러인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실제 부딪혀봐야지 얼마가 나올지 이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캐나다 정도만 이렇게 그 보복 관세가 나왔고 아직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유럽이 EU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지금 살짝 하고 있고. 잽 하나 던진 수준이고요. 그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제 뭐 그 보편관세라도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겠다 했던 것 이제 이게 중국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이나 캐나다 대상으로 한 것들은 소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제 이 소위 관세를 매긴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대부분 이제 보편관세에서 철강, 알루미늄에서 관세를 이제 매기 시작했고 문제는 이제 4월 1일 상호 관세인데 그렇죠. 이제 이게 메인 게임이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이제 이게 이제 개별 국가별로 이제 차등으로 이제 사실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고 그 차등의 이유가 뭐 비관세 장벽도 있고 수출 보조금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제일 놀랐던 게 사실은 부가가치세.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네.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그 멕시코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하고 아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정책이 그러니까 너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충분히 준비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멕시코 자동차와 관련된 멕시코와 관련된 관세 문제가 갑자기 어떻게 미국이 좀 수타는 방향으로 변론이 났어요? 아니 그 뻔하잖아요. 사실 1차 때 1기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을 때리는 바람에 사실은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멕시코로 갔어. 그렇죠. 멕시코로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멕시코 갔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도 아마 거기 있는 것 같고, 부품 공장도 거기 있는 것 같고, 우리만 간 게 아니고 유럽산들도 갔고, 유럽 자동차도, 미국 자동차들도 갔어요. 제 기억에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멕시코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 뭐 자동차 거의 공장처럼 돼 있어. 예. 아니 거기 미국 자동차도 많은데 그 설비 다 투자했는데 거기다가 자동차 관세 때린다고 하면은 내지는 캐나다에다 관세 25% 때린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동차 사업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만 안 있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 이번 관세에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의 자해 공갈 쇼에 가까운 그렇죠. 자해지. 사례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예. 그거에 보면은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부가가치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멕시코에서 많죠. 생산한 부가가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부품이나 뭐 설계도나 뭐 어떤 원료들은 또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또 미국에서
그 들어간 부가가치가 예, 있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멕시코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빼고 나머지가 한 40% 되는데요. 예. 그 중에 70%가 부가가치를 미국에서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기에다 대고 관세를 매긴다는 매긴다. 거는 이제 자국 그 공장의 생산업체한테 관세를 매기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자기 발등 찍은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예한 것 같아. 느낌에도 뭐 당장은 어떻게 안 하고 이제 유예하고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은 또 더 지켜보게 4월 1일까지는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생각도 있는가요? 네. 예를 들어 멕시코로 갔던 미국 자동차 공장들 리쇼링 해라. 그래서 국내 미국 노동자들 고용하고 네. 뭐 그렇게 해라. 뭐 이런 뜻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 사회의 이 생산 라인,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미국으로 리쇼링 하라 그러면은 그냥 거의 로봇이 조립하는 그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자동차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2만 개라고 됐나요? 네, 뭐 일반 엔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간단히 보면 제가 뭐 저같이 경제 전문가 아닌 사람 봐도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인건비 차이가 얼만데. 인건비도 또 차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 자동차가 혼자서 다 만들 게 아니라 부품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것들은 또 다 여기저기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인건비 차이를 메꾸려도 그럼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다 보조를 해줘야 돼. 아니면 미국에서 리쇼링 하려면 사실은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인데 멕시코 이제 자동차 공장이 그 뭐 포드나 이런 데 공장이 스탑이 된 거예요. 스탑이 되니까 미국에 뭐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젤리 있잖아요. 젤리. 이렇게 쫀득쫀득한 예. 그 젤리. 예. 젤리가 갑자기 생산이 안 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아이고.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파고 들어다 보니까 젤리의 주 성분인 젤라틴이 예. 우리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돼지 껍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 껍데기가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멕시코에서 거의 전량 수입했는데. 그래서 생산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공장이 스탑이 되니까 예. 자동차 공장이 이 의자 좌석 카바 있잖아요. 예. 그걸 돼지 가죽을 썼대요. 돼지를 안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산 이 공급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 한 줄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교물코처럼 이게 얽히설키 이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야 너 우리 저 뭐야 우리 그 미국 내려와 예를 들어 또 우리나라한테도 뭐 삼성전자니 SK니 미국으로 와 이러잖아요. 예. 하는 신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가가지고 아주 최첨단으로 하는데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부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결국에 그냥 일부 조금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상황을 뜯어 고치려면은 사실 몇십 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이게 일인 건데 이걸 그냥 관세 하나로 너 이리 와 해서 이게 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캐나다 얘기도 마저 해주시죠. 캐나다는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원유거든요. 원유. 근데 우리 2017년부터인가요? 미국이 이제 원유 순 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1등의 산유국이 됐는데. 산유국 됐죠 미국이. 왜 또 그거를 수입을 하냐? 미국의 정유 공장들이 정제하는 원유하고 예.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 혁명으로 생산하는 원유하고 이게 품질이 다릅니다. 다른 거 퀄리티가 다르는구나. 예, 설비 자체가 달라서 그것도 하려면은 또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꾸준히 하려느니 미국은 싼 거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원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출하고 이게 자유무역인 거 이게 무역인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거를 저기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그런 원유를 수입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발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캐나다는 이번에 그 온타리오주
네. 아, 주지사 세던데. 결국 사실은 그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그 전기 안 주겠다고, 전기세 올리겠다고 말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트럼프가 주춤한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게 보이던데. 이게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온타리오 주지사가 항복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나거든요. 네. 주지사가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제 곧 이제 만나서 얘기를 네. 할 텐데요. 이 얘기 뭐냐면은 미국만 관세를 때릴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때리네.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구나. 근데 이게 약한 부분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은 미국도 강한 게 있고, 그렇죠. 뭐 카나다도 약한 게 있고 네. 서로 그 뭐 비교 우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무역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막무가내로 하다가는 상대편도 그 치킨 게임처럼 세게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걷잡아질 수 없는 건데 이게 빨리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아직도 모호한 게 많아가지고 빨리 이런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상호 관세 문제는 여전히 남죠, 지금. 네, 그렇죠. 예. 지금 아직 시작도 못했고. 4월 2일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상호 관세는 그러면 개별 나라별로 쟤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를 관세를 매기고 있는지, 그 안에 뭐 비관세 장벽은 뭐가 있는지, 내지는 뭐 수출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들 입장에, 미국 입장에서 그걸 개별 나라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조사가 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뭐 큰 덩치로 뭐 어. EU, 뭐 그다음에 중국, 뭐 그렇죠.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상호 교역액이 큰 나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랑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런 데 그 순번대로. 네, 그렇게 가겠죠. 그럼 한국도 안 빠지는데 캐나다보다 많던데 우리가. 한국도 안 빠지죠? 안 빠질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니 큰 네. 문제는 베트남이 들어가 있더라고. 베트남 들어가 아니 있죠. 왜냐하면 나는 베트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 우리나라 공장이 엄청나게 가 있거든. 베트남도 미국의 대미 흑자가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베트남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 우리 뭐 반도체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무슨 공장 엄청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옷 공장도 많아, 의류 공장도 거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어떡하지? 상호관세에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꼬집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다. 4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참 한나라 대통령이 공부를 덜 한 거지. 공부를 덜 한 건지 아니면은 아니 저는 공부를 덜 했다고 네. 봅니다.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안 한 건지. 참모들은 아는데 네. 그냥 써준 것 같고 네. 트럼프는 그냥 읽는 거지 공부 안 하고. 이게 너 야 이거 틀렸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가 그냥 한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이제 4배를 한 것도 제가 이제 표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그 WTO에 나온 자료거든요. 미국이 이 교역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전체 그 관세가 2.2%고요. 예, 2.2%.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8.4%. 8.4%. 예, 말을 맞습니다. 트럼프 말은 맞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문제잖아요. 네. 우리하고 미국은 그 FTA가 맺어져 있죠. 네, FTA 로 노무현 대통령 때 맺었죠. 네, 거의 관세가 제로입니다. 미국 시료 관세율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 0.8% 정도 채 안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농산물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농산물 네. 때문에 농산물이 여전히 뭐 100% 넘는 거 네. 그런 거 여전히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미국 농업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농산물이라는 거는 그냥 개방할 수는 또 없는 없는 거죠. 거잖아요. 예. 식량 안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4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정치적 블러핑일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거는 뭐 근데 어쨌든 한국도 트럼프 타겟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 있죠. 예, 가끔 가다 얘기를 한국 얘기를 하거든. 네. 여기도 조금씩 하고 저기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뭐 얘기 나올 때마다 한국 얘기 조금씩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타겟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가 그 부가세 문제 있잖아요. 상호관세 하면은 이제 딱 들어 나오는 게 이 부가세거든요.
예, 이제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가세 문제 제일 발견했던 나라가 EU잖아요. 그렇죠. 네. 네. EU가 발견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먼저?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는 부가세가 10%인데요. 예. 이유는 22%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아마 미국에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 그 뭐 음식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뭘 구매하고 보면은 밑에 텍스라고 붙어요. 세금이 붙는데 세금은 뭐 주마다 다른데요. 보통 한 7%이 정도 내외입니다. 아, 그래, 뭐 6.6%라는 자료도 네, 본것 네, 같고, 네. 뭐 그게 그거죠? 네, 네, 뭐 그게 그 판매세라는 거. 네, 우리나라 말. 판매세를 매기는데요. 우리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 부가세는. 11,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럼 부가세 네. 1,000원 이렇게 딱 붙죠. 붙죠. 10%. 원래 10,000원에 1,000원 이렇게 네. 붙는데요. 미국은 부가세가 없고요. 최종 그 판매세만 있어요. 판매세만. 우리는 이제 부가세가 있는데 우리나 EU, 뭐 중국, 여기 일본 이렇게 부가세가 있는데 그 부가세는 미국처럼 판매세를 걷고 싶은데 이게 최종 소비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이거는 판매세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 먹으면은 이거 최종 판매세로 이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 이제 세금 전문가들이 부가세라는 걸 딱 만들어내서 자 기업이라면은 뭔가를 매입을 하면은 부가세를 일단 먼저 내라. 그리고 뭔가 매출을 하면은 그 매출 그 판 사람한테서 부가세를 먼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받은 부가세는 국세청이 나중에 내고, 그 다음에 먼저 낸 부가세는 국세청으로부터 나중에 환급 받아라. 환급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는 환급이고 하나는 환불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부가세를 안 내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환불하는 거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환급하는 것만 그것만 봅니다. 환급을 또 하필이면 용어가 리베이트, 리펀드 이런 식으로 그 영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상무장관이나 트럼프가 봤을 때는 쟤네 리베이트를 하네. 저거 수출 업체 뭐 보조를 해주네. 우리가 예를 들어 EU에 수출을 하면 우리는 한 22%는 우리가 밑지고 들어가는 거네. 수출 경쟁력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수출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에 그만큼 우리가 더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얘기 쫙 들어보면 우리 같이 모자란 사람도 이해가 가는데 부가세를 갖고 EU가 20% 매긴다. 니들 20% 해가지고 니들은 환급해주고 우리한테는 매기고 결국은 이거 불평등하고 불균형 이거 아니야. 불공정한 거 아니야. 나 때릴 거야. 뭐 이렇게 덤벼드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게 그러니까 모자라서인지 하여튼 오해한 건지 말을 이해한 건지 하여튼 아니 그게 이 얘기 들어보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결론은 자꾸 이제 무능과 무식으로 가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네. 다 이해가 가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토론을 해보면. 근데, 그 얘기 안 듣고, 이거 무조건 수출 보조금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부가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건지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하고 판매세를 하는 미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소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부가세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뭐 자영업 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 시스템을 잘 아는데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 내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개념을 사실 모르세요. 잘 모르죠. 네, 영수증만 봐도 아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 영세율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금방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뭐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엉뚱한 얘기. 아니 미국 업체가 수출할 때 판매세 없애줘요. 그렇죠,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양 기자님 얘기 딱 들으면서 이거는 오해구나.
자기들은 부가세 체계가 없으니까 판매세 체계니까 이 오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문제는 다들 걱정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어디를 칠지 몰라서 이게 트럼프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하고 또 비슷한 일화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미국의 젊은 그 백악관 대변인 레빗 27살 27살 젊은 금발머리 여자애 금발머리 여성 이분이 이제 AP통신하고 이제 얘기를 그 AP통신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너 관세 내봤냐 그러고 난 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거는 그 수입 업체가 지불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관세는 해외 업체가 내는 거야. 그리고 관세는 국내의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들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뭐 나의 경제학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아니 이게 그 본심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수출국으로 하여금 아니. 관세 부과까지 아니야. 하려고? 내 미안한데 그 백악관 대변인은 충실했어. 왜냐하면 써준 대로 읽고 그것만이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이 이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개념의 관세. 수출하는 나라에 수출 업체가 관세 내고 들어와라.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그분이 공부를 충실히 하셨는데 문제는 써준 것만 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건지를 좀 소홀히 하셨다.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에 코미디 하셨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정말 어떤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조금 더 이게 정말 이 수단 자체가 목표가 이제는 이게 목표가 돼버린 게 아닌가. 점점 아까 그 대변 얘기하니까 제가 느끼면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낀다. 뭐 일종의 성동격서, 목표는 따로 있는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있다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거 자체가 관세 자체가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그 전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 인하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주 굉장히 참 놀랐습니다. 결국 아까 멕시코 우리 얘기했듯이 멕시코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 얘기했듯이 이 관세 전쟁의 피해자가 미국 경제고 미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물론 미국 경제만 나빠지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까 관세 전쟁하면 공멸한다고 얘기했듯이 다 망하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도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나?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언제죠? 그 철강 뭐 했을 때 한번 세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그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7개인데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뭐 그 알파벳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 뭐 그거 지수도 한참 떨어지고 뭐 몇 조가 날아갔다 하던데 4조 달러가 지금 한 방에 날아갔다 할 정도로 사실은 미국 경제에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국 경제가 버티는지, 미국 국민이 얼마나 버텨줄 건지가 사실은 이 전쟁의 결말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증시, 그 다음에 월가, 그 다음에 미국 국민이 임계점이 다가오면 못 버텨줄 것 같고 그 영향이 트럼프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기 때 그러니까 17년도 처음에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때 일단 중국과의 전쟁에서는 트럼프의 소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냥 제조업의 하청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 중국 경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거는 뭐 충분한 효과를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기 때 그 트럼프의 결과 중국이
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일단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면요.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대미 이제 흑자가 많이 줄어요. 줄었어요. 네. 대신 어디가 늘었냐면은 멕시코, 베트남, 여기가 중국이 늘었어. 여기가 늘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사실 그냥 중국에서 만든 거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뭐 멕시코로 직접 예전에 한 번에 갔던 걸 글로 그냥 잠시 창고 지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실제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지 이게 진정한 수출이 되는 건데 그걸 이미 과거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한 8년간 중국이 완벽하게 해냈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풍선 효과다. 사실 중국 어떻게 옥죄려고 했더니 빠져나간 데가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데가 멕시코로 빠져나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진짜 베트남하고 멕시코가 어마어마하게 하더만 그 대미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해요 거기가 두 군데가. 그래서 오히려 일기 때에는 트럼프가 이제 거의 중국만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이 규모도 뭐 한 4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규모도 거의 한 1조 한 4천억 달러 이 정도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 페이스대로 나간다. 그러면 미국이 겪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미국 아직도 언론은 살아있는 것 같아. 워싱턴 포스트 같다. 트럼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위험에 걸어 들어갔다는 게 딱 표현이야. 그 소위 미국 월스트리트나 내지는 미국 소위 미국 자본주의를 대변한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되게 세게 얘기해요. 네. 네, 트럼프도 진보 보수 양진영의 대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양쪽에서 전부 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비판하죠. 세게 하죠. 지금 이제 언론 지형에서 제일 제가 그 재밌게 보는 데는 폭스. 예, 그건 트럼프를 대변해 완전 왔으니까. 대변해 왔잖아요. 네. 지금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폭스도 반대해요? 네네. 이게 뭐 전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일부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실제 뉴스에 나와.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지지층 정치라 아까 정치이니까 이것도 트럼프의 지지층을 보면 소위 레드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보복 관세도 그 레드 스테이트를 적용해가지고 뭐 농산물 직격하고 뭐 주류 직격하고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뻗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가 제가 놀란 게 이게 같이 치킨 게임을 하면 관세를 하면 예를 들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만 보고 예를 들면 미국의 이들에 대한 무역 의존도보다 이들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아직도 훨씬 높아. 다시 말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서로 보복 관세라고 관세를 매기기 그렇죠. 시작하면 데미지가 훨씬 큰 거야.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서로 치킨 게임 하면 결국은 미국이 이길 거다. 네. 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트럼프가 자꾸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기자들이 쓰는 거지. 언론에서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 하다못해 뭐 어디더라? 그 JP 모간인가 어디 골드만삭스인가 미국 요번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한참 낮게 잡더라고. 또 낮췄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가 위험하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경기 침체? 좀 참아내야 된다. 큰일 하는데, 딱 내용이 그래요. 우리 큰일 하는데, 새롭게 미국의 부를 창출하는데, 이 고통이 좀 필요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치킨 게임 하는데, 우리보다 니들이 더 힘들 텐데? 뭐 이런 느낌으로 관세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저 집단이. 그럼 우리 같이 이 대무역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는 거의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좀 힘들고요. 네. 제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무역 의존도 특히 이제 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요 세 개를 비교해봤는데요. 이걸 보면 재밌는 게요. 2017년 이전하고 지금을 보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오히려 늘었는데 예. 중국은 확 감소했습니다. 뭐 흑자가. 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무역 의존도 게임에서 봤을 때 왜 중국을 이렇게 쉽게 건드리지 못하냐?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데미지가 큰 거 여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EU까지 참전하고 하면은 예전에는 미국하고 중국 1대1 싸움이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서구 대 반서구의 싸움으로 대리전처럼 됐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은 지금의 무역 전쟁은 미국과 전 세계. 세력 이렇게 돼 버렸어요. 미국과 전 세계지. 미국과 전 됐습니다. 세계죠. 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더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